to Gabriel Horcasitas, the man who shot me. In another life, we probably could have been friends. I believe in forgiveness and in God who forgives. I appreciate your curiosity. I was taken from the... Forward to next. I'm really excited by the one day. Thomas, always freedom fighter.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다루고 만지는 안혜민 기자입니다. 혹시 챗GPT를 사용하는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될 것 같나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주간 이용자가 무려 7억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질문량은 30억 건을 넘겼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비롯한 AI 챗봇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기면 챗봇에게 물어보고 또 어느 때엔 내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AI에 과몰입한 사람들도 나오곤 합니다. 오늘 오그랩에서는 요즘 사람들이 AI 챗봇에 얼마나 진심인 건지, 또 AI 챗봇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5가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오픈AI가 신규 모델 GPT-5를 공개한 뒤에 이용자들의 가장 큰 반응이 나왔던 건 성능도 성능이지만 다름 아닌 모델의 말투 변화였습니다. 업데이트 뒤에 훨씬 친근했던 과거 모델을 선택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GPT-5를 비판했고 이전 모델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실 샘 올트먼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자 만찬에서 밝히기를 GPT-5의 말투 전환의 영향에는 AI에 과몰입한 자들을 고려한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1% 미만이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너무나도 과몰입해서 챗GPT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2013년에 개봉한 영화 허의 주인공 테오도르처럼 말이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영화 허를 본 사람들 대다수가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AI 챗봇과 감정을 교류한다는 게 쉽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진짜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지금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AI 챗봇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짤이 커뮤니티에 돌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정도로 말이죠. 실제 미국에서는 AI 정신병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픈AI에서도 과몰입한 이용자들을 살펴보기 위해 법의학 정신과 의사를 고용해서 AI 서비스가 이용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요. 물론 AI 정신병이 실제 병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 사례가 계속 집계되면서 의학계 내부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미국 UCSF 의료센터에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는 올해에만 AI와 지나치게 대화를 많이 하다가 정신 이상 증세로 입원한 환자를 12명 이상 치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챗봇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세상을 뒤바꿀 수학 공식을 발견했다는 망상에 빠지기도 했고요. 어떤 10대 청소년은 챗봇과 사랑에 빠져 대화를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렇게 이용자와 관계를 깊게 맺는 AI 서비스, 이른바 동반자 AI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그랩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AI 동반자 앱은 모두 337개로 집계됩니다. 그중 128개가 올해 출시될 정도로 최근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죠. 연말까지 간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AI 동반자 앱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통틀어서 2억 2천만 회의 누적 다운로드 횟수를 자랑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그 수가 88% 늘어나 6천만 회를 기록했고요. AI 동반자 서비스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서비스들이 현대인의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거든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팀은 사람과 대화한 집단, 그리고 AI 동반자와 대화한 집단 모두 외로움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오그랩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외로움이 증가했지만 사람과 대화한 집단은 38.4점에서 31.3점으로 AI 챗봇과 대화한 집단은 33.5점에서 26.8점으로 줄어들었어요. 두 집단 모두 7점 정도 감소했는데 사람과의 상호작용만큼 AI도 외로움 감소에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외로움을 줄여주는 몰입형 대화 서비스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흥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도 AI에 몰입해서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가 엄청 흥행하고 있어요. 오그랩 세 번째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챗봇 서비스 맞습니다. 오픈AI의 챗GPT가 1위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844만 명으로 압도적 1위죠. 그런데 기준을 사용 시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1위가 바뀝니다. 바로 제타로 말이죠. 제타의 사용 시간은 5,248만 시간으로 챗GPT보다 1,000만 시간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제타는 캐릭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 서비스입니다. 한국판 캐릭터.ai인 셈이죠. 제타뿐 아니라 앞선 그래프에 있었던 크랙, 채티도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10대와 20대들이 압도적이고요. 아바타 채팅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020 비율이 70%를 넘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짤이 돌까요? 10대 청소년이 AI와 대화를 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미국에서는 이러한 과몰입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의 내부 자료가 로이터 보도에 의해 공개됐는데 아동과 성적인 대화를 허용하는 챗봇 운영 방침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컸습니다. 어린이가 AI와 대화를 하더라도 연인 같은 상황극이라던가 플러팅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허용해 둔 거였어요. 상의를 벗고 몸을 평가해달라는 8살 꼬마아이에게 챗봇이 이렇게 대답을 해도 메타는 허용했습니다. 챗봇의 사랑에 빠진 고등학생에게는 너의 손을 잡고 침대로 안내할 거라는 답변이 나와도 내부적으로 괜찮다고 판단했고요. 보도가 나온 이후 메타는 부랴부랴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메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메타가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문서 일부를 철회했다며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정신치료 분야에서도 AI 채팅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AI의 과몰입을 방지하고 혹여나 발생할 사고를 막기 위해서죠. 일리노이주에선 정신건강 분야에서 감정적으로 지원해주거나 조언을 하는 AI 챗봇 사용을 아예 막아두었어요. 네바다주에서도 AI를 활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했고요. AI 챗봇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에게까지 닿고 있죠. 전직 CNN 앵커의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 하나가 올라왔어요. 일반적인 10대 청소년과의 인터뷰로 보이지만 이 청년은 이미 2018년에 사망했습니다. 앵커가 AI 아바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바타는 대답하죠. So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ell me what happened to you. I appreciate your curiosity. I was taken from this world too soon due to gun violence while at school. 이 인물은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사고로 숨진 10대 소년 호아킨 올리버입니다. 아바타를 제작한 사람은 호아킨의 가족들이었는데요. AI로 만들어진 호아킨은 총기 소유를 규제하고 총기 사고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족들은 앞으로 이 호아킨 AI가 온라인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달린 댓글들을 보면 긍정적인 댓글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사고로 일찍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댓글도 있지만 반면에 소름 돋는다는 댓글도 많죠. 슬픔을 과연 이렇게 소비하는 게 맞는 건지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사실 호아킨 살해 이전에도 총기 규제 단체에서는 희생자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걸 5그랩 네 번째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는 모두 503건입니다. 이 사고들로 16,725명이 희생되었죠. AI로 살아난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이야기합니다. Hi, this is Uzi Garcia. I love video games, telling jokes and making my friends laugh, and jumping on the trampoline with my family. I'm a 4th grader at Robb Elementary School in Uvalde, Texas. Or at least I was, when a man with an AR-15 came into my school and killed 18 of my classmates, 2 teachers, and me. 그리고 이 목소리는 국회의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할 수 있죠.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21만 3,962명입니다. 데스봇이 법정에 선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5월 애리조나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전 중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크리스토퍼 펠키가 AI 아바타로 만들어졌고 그의 발언은 법정에서 영상 진술서로 받아들여집니다. To Gabriel Horcasitas, the man who shot me. It is a shame we encountered each other that day in those circumstances.
In another life, we probably could have been friends. 이 영상을 본 판사는 감동을 받았고 유가족들의 요청대로 최대 형량 10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AI로 만들어진 죽은 사람의 정치적, 사회적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논란이 있지만 당장 전문가들은 데스봇이 미칠 정신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족의 상실감을 AI라는 기술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고인의 흔적을 가지고 고인을 추억하는 것과 고인의 흔적을 학습시켜서 탄생한 새로운 합성물로 기억하는 건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렇게 AI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 추모가 될 수 있냐는 거죠. 하지만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데스봇 관련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스봇이라는 이름 대신 추모용 챗봇, 그리프봇이라는 이름을 달고 말이죠. 죽은 고인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문자로 보내주는 건 얼마이고 또 목소리 서비스는 얼마, 시각적으로 표현된 AI 아바타는 얼마, 이렇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히어래프터 AI나 스토리파일 같은 기업들이 디지털 사후사업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리콘 인텔리전스에서도 사망한 사람을 아바타로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사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선 가족이 사망하면 영정사진을 걸어두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착안해서 슈퍼브레인이라는 중국 기업은 AI 액자를 통해 고인의 아바타와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죽은 반려동물을 AI 아바타로 만들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나와 있고요. 사실 죽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는 이미 일찍부터 기술화됐습니다. 8년 전인 2017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특허청에 이 챗봇 기술 특허를 등록했죠. 친구나 친척 등 지인뿐 아니라 유명인도 할 수 있고 역사적 인물같이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챗봇의 모델은 어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2021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서비스다, 당장 기술을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등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았죠.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자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총괄 매니저는 해당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가요? AI 기술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졌고 특정 인물의 데이터를 학습해 AI를 만드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2시간 정도의 심층 인터뷰만 진행해도 AI 복제본을 만들 수 있을 정도죠. 스탠퍼드 대학교와 구글 딥마인드가 공동 연구한 자료인데요. 연구진은 연령, 성별, 인종, 종교, 학력, 정치적 이념이 다양한 1,052명의 참가자들과 각각 2시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GPT-4o의 AI 복제본을 만들고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실제 참가자들과의 유사도를 파악해봤습니다. 미국 전국 여론조사센터가 매년 실시하는 종합사회조사 GSS와 이른바 빅5라고 불리는 성격검사 등이 포함되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그랩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검사 결과 최대 85%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사회조사에서 사람의 점수와 AI 복제본의 유사도는 84.7%나 됐어요. 빅5 성격검사에서도 80% 이상의 유사도를 보였죠. 이렇게 쉽고 빠르게 한 사람의 특성을 AI에게 학습시킬 수 있게 되면서 죽은 사람까지 AI로 쉽게 부활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AI 의존성입니다. 유족들이 슬픔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AI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고인이 없는 삶에 적응해야 하는데 자칫 데스봇과 그리프봇이 그걸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고인의 것이 아닌 가상의 합성 데이터뿐인데 말이죠. AI 챗봇은 이미 외로움을 달래는 일상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캐릭터와의 대화를 넘어 세상을 떠난 이들까지 AI로 다시 만나서 대화하는 시대에 서 있죠. 문제는 AI에 대한 정서적 의존을 막고 오남용을 방지할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착각은 더 깊어지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거고요. AI의 대화가 우리를 덜 외롭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대화로 누군가는 정신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준비한 오그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